일본 항공산업의 자존심이었던 한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살아왔죠. 한국은 늘 뒤따라오는 나라, 조립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NHK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판교 연구소의 7나노미터 정밀도, 인천 공장의 0.02% 불량률, 울산 조선소의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 그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인의 86%가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한다던 통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73%가 한국 제품을 선택했죠. 그리고 8분짜리 다큐멘터리 한 편이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신념이 무너진 한 엔지니어의 고백, 편견이 깨달음으로 바뀐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타카하시 켄지입니다. 올해로 61살이죠. 직업은 항공기 부품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0해 동안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공장에서 터빈 블레이드 설계를 담당해왔습니다. 제 손끝으로 다뤄온 수치와 정밀함은 일본 항공산업의 자부심이었어요.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그 낡은 공구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죠.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 멀었다고요. 그 말씀이 제 30년 경력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초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NHK 다큐멘터리 팀 프로듀서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회의실에 앉은 그들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기술 자문을 부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산업 현장을 취재할 예정인데 일본 엔지니어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8분짜리 다큐멘터리니 부담 없을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한국 기술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난 사토 부장은 웃으며 말했죠. 한국은 조립은 잘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일본 것을 쓴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30해 경력의 확신이 흔들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촬영 사흘 전 프로듀서가 보낸 이메일에는 예비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어요. 일본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86%가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역시 대중의 인식도 저와 같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책상 위 달력을 보았습니다. 출장 일정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인천공항 도착 시각 6시 30분. 호텔 체크인 8시. 촬영 시작 다음 날 오전 9시. 모든 일정이 빈틈없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빨간 글씨들이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동료 엔지니어 3명과 함께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한국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읽었죠.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속 수치들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반도체 점유율, 조선 수주량, 배터리 시장 점유율. 모든 숫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야마모토 과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저렇게 발전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수치는 그럴 수 있지만 기술의 본질은 다르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신념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밤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기내 방송이 착륙을 알렸고 승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거대한 공항 건물이 조명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왠지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입국장을 지나며 저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높이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 매끄럽게 움직이는 무인 운반 로봇, 정밀하게 설계된 환기 구조.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작동하고 있었어요. 촬영 감독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일본 기술이냐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부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저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 기계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직업병이죠. 회전축의 정밀도, 소음 수준, 진동 패턴. 모든 지표가 1급이었어요. 제 30년 경험으로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프로듀서가 내일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촬영지는 판교의 한 연구소라고 했어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곳이라고요. 두 번째는 인천의 배터리 공장, 세 번째는 울산의 조선소. 일주일 동안 세 곳을 돌며 촬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 숲 사이로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고가도로 위로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죠. 이번 출장이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며 저는 서랍 속 공구 세트를 꺼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기술이 최고라던 그 말씀이요. 하지만 오늘 본 공항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공구 세트를 다시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내일부터 시작될 촬영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노트북에 첫 번째 메모를 남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것들을 기록했어요. 자동화 시스템의 정밀도, 로봇의 움직임, 건축 구조의 효율성.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요? 물음표가 3개나 붙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촬영팀을 만났습니다. 프로듀서 이시다 씨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의 옆에는 카메라 감독과 조명 기사, 그리고 통역사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7명의 팀이었죠. 이시다 씨는 오늘 첫 촬영 전에 간단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호텔 2층 회의실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우리는 각자 커피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시다 씨가 노트북을 열며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방송국에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일본 전역의 성인 1200명이었죠. 질문 내용은 단순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시다 씨가 화면을 넘기자 커다란 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86%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응답자의 86%가 한국 기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나머지 14%는 적정하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한다고 답했죠. 이시다 씨는 이 숫자가 이번 다큐멘터리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대중은 언론 보도에 쉽게 현혹되니까요. 한국 기업들의 화려한 광고와 마케팅이 실제 기술력을 부풀렸다고 믿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야마모토 과장도 비슷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시다 씨의 다음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고요. 그 말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촬영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각자 역할을 점검했죠.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기술을 분석하고 일본의 기술과 비교 평가하는 것이었어요. 객관적인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판단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통역사 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온 게 처음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많이 놀랄 거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예의상 미소만 지었어요. 첫 번째 촬영지인 판교 연구소로 출발했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이시다 씨가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줬어요. 오늘 방문할 연구소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극자 외선 노광 장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한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분야는 네덜란드 ASML의 동무대인데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차창 밖으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깨끗한 거리, 정돈된 조경, 체계적인 도로망. 모든 것이 계획도시답게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진짜 기술은 안에서 드러날 테니까요. 연구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로비에서 연구소 담당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 박사였죠.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일본에서 배워간 기술이겠구나 하고요.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전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헤어캡, 마스크, 장갑까지 완벽하게 갖췄죠. 에어 샤워를 거쳐 내부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일사불란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부품은 7나노미터 공정에 사용된다고 했어요. 오차 범위는 0.1나노미터 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그 정밀도는 일본에서도 최상급 기술입니다. 한국이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장비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진동 제어 시스템, 온도 관리 장치, 정밀 계측 센서.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제 30해 경험으로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일부 공장보다 더 체계적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연구소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박 박사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독자 기술이라고 했죠. 그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촬영은 테스트룸에서 진행됐습니다. 개발한 부품의 성능을 실험하는 공간이었어요. 박 박사가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부품을 장비에 장착하고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죠. 섭씨 250도의 고온, 영하 100도의 저온, 진공 상태. 모든 조건에서 부품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인가 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제 30년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한 곳만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녁 6시에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시다 씨가 보낸 오늘 촬영 영상을 노트북으로 확인했죠. 화면 속 연구소의 모습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며 저는 아침에 본 그래프를 떠올렸어요. 86%.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인의 86%가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한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본 것은 과대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인천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86%, 그 숫자가 정말 틀린 걸까요? 둘째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며 이시다 씨가 오늘 일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인천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터리 기술이라면 일본도 강점이 있는 분야니까요. 오전 8시에 호텔을 출발했어요. 승합차가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강 위로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위로 차들이 쉼없이 움직였어요. 야마모토 과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인프라는 확실히 잘 되어 있다고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인천 송도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국제업무지구답게 외국계 기업 간판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를 거라고요. 어제 판교에서 본 것도 특별한 케이스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했어요. 경비실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부지가 예상보다 훨씬 넓었어요. 건물이 5동이나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이 공장장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죠. 이 공장장은 악수를 청하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는 이 공장이 3년 전에 완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5기가와트시라고 했죠. 전기차 약 30만 대 분량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놀랐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기 전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배터리 공장은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수칙이 엄격하다고 했어요. 모두 안전모와 보안경을 착용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전극 제조 공정이었어요. 거대한 롤투롤 장비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코팅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이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코팅 두께는 60 마이크로미터이고 오차는 1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정밀도는 제가 알던 배터리 제조 기술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일본의 파나소닉도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비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죠. 독일제나 일본제 장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 한국산 장비였습니다. 제조사 이름도 처음 듣는 한국 회사들이었어요. 저는 이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비들을 전부 한국에서 만들었냐고요.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5년 전만 해도 전부 수입했지만 지금은 국산화율이 90%를 넘는다고요. 두 번째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조립 공정이었어요.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셀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발레를 보는 듯 했죠. 이시다 씨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검사 공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완성된 배터리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곳이었어요. 수백 대의 테스트 장비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었죠. 전압, 전류, 온도, 용량. 모든 수치가 정밀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불량률 데이터였습니다. 지난달 불량률이 0.02%라고 했죠. 1000개 중 2개만 불합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 공장의 평균 불량률이 0.1%인 걸 생각하면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 공장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처음 이 공장을 설립할 때 고생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부족했다고 했죠. 하지만 직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듣던 중 문득 깨달았어요. 기술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일본이 기술 강국이 된 것도 선배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였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 촬영은 연구동에서 진행됐어요.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연구팀이 있다고 했죠. 이 공장장이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3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각자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연구팀장 정 박사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2배 높고 안전성도 월등하다고 했죠. 정 박사가 시제품을 보여줬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배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엄청났어요. 고체 전해질, 리튬 금속 음극, 고전압 양극. 모든 요소가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시제품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았죠. 실험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장비 사양, 실험 데이터, 연구 진행 상황.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한국이 이미 차세대 기술에서도 선두권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저녁 5시에 촬영이 끝났어요. 공장을 나서며 이 공장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일본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솔직한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기술이라고 일본도 배울 점이 많다고요. 차 안에서 이시다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촬영은 어땠냐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죠. 예상과 달랐다고 많이 놀랐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놀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라인의 정밀한 코팅, 두 번째 라인의 완벽한 조립, 검사 공정의 놀라운 불량률. 모든 장면이 제 신념에 균열을 냈죠. 노트북을 열어 오늘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첫 번째 오차는 제 판단에 있었다고요. 한국 기술을 저평가한 것이 저의 첫 번째 오차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죠. 이게 첫 번째일 뿐이라는 것을요. 셋째 날 아침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빗줄기에 젖어 있었어요. 오늘은 울산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시다 씨가 전화로 일정 변경을 알려왔어요. 비 때문에 출발 시간을 1시간 늦춘다고 했죠. 오전 9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어요. 야마모토 과장이 말했습니다. 조선소 촬영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시다 씨는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3시간을 달려 울산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조선소 정문 앞에 서자 거대한 크레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모습이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카메라 가방을 들고 촬영팀을 따라갔습니다. 조선소 관리실에서 최 이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는 이 조선소에서 40년을 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배 한 척 한 척에 인생을 바쳤다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한 손이었어요.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건조 중이었어요. 최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2만 톤급 컨테이너선이라고 했죠. 3개월 후 인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배의 크기에 압도당했어요.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용접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불꽃을 튀기며 일하고 있었어요. 최 이사가 한 작업자를 불렀습니다. 김 반장이라고 소개했죠. 그는 20년 경력의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김 반장이 자동 용접 로봇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로봇은 1년 전에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용접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했죠. 저는 로봇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명판을 확인하니 역시 한국산이었어요. 제조사는 현대로보틱스였습니다. 저는 김 반장에게 물었죠. 일본제 로봇과 비교하면 어떠냐고요. 김 반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제도 좋지만 이제는 한국제가 더 낫다고 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유지보수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죠. 제가 알던 한국 기술이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한 건 바로 그때였어요. 용접 로봇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죠. 제어판에 에러 코드가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 기술은 아직 불안정하다고요.
하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반장이 태블릿을 꺼내 에러 코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3분도 안 돼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센서 케이블 접촉 불량이었죠. 그는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케이블을 재연결했습니다. 로봇이 다시 작동했어요. 전체 과정이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 공장에서도 이런 오류가 생기면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기술자를 부르고 매뉴얼을 확인하고 본사에 문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현장 작업자가 즉시 해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정이었어요. 도장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배의 외벽을 도색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거대한 스프레이 로봇이 균일하게 페인트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말했죠. 이 시스템은 6개월 전에 업그레이드했다고요. 페인트 소비량이 20%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류가 발생했어요. 스프레이 압력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페인트가 제대로 분사되지 않았죠. 작업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현장 기술자가 바로 대응했어요. 압력 조절 밸브를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했습니다. 7분 만에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어요. 두 번째 시정, 7분 소요. 한국 기술자들의 대응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직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 발생한 소소한 문제들, 해결 방법, 개선 아이디어. 모든 대화가 기술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책상 위에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쌓이는 경험이 진짜 기술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본도 과거에 그렇게 성장했죠. 한국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오후 촬영은 기관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디젤 엔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설명했죠. 이 엔진은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작했다고요. 출력은 6만 마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오류가 발생했어요. 냉각수 순환 펌프에서 이상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죠. 기관실 책임자가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는 진동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베어링 마모를 의심했어요. 공구를 들고 펌프 커버를 열었습니다. 베어링을 점검하더니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예비 부품 창고에서 새 베어링을 가져왔습니다. 15분 만에 교체 작업이 완료됐어요. 펌프가 다시 정상 작동했습니다. 세 번째 시정이었죠. 전기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수백 개의 회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전기 기술자 박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부 자동화되어 있다고 했죠. 인공지능이 전력 소비를 최적화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오류가 발생했어요. 메인 제어 패널에 통신 에러가 떴습니다. 일부 센서와 연결이 끊긴 거였죠. 박 대리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더니 네트워크 스위치 문제라고 파악했어요. 그는 서버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제의 스위치를 재부팅하고 설정을 재확인했죠. 10분 후 모든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네 번째 시정, 10분 소요. 한국 기술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마지막 견학지는 품질 검사실이었어요. 완성된 배를 최종 점검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십 가지 항목을 체크한다고 했죠. 이 주임이 검사 장비를 시연했습니다. 초음파로 용접 부위를 검사하는 장비였어요. 다섯 번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화면에 노이즈가 가득했습니다. 이 주임이 당황하지 않고 장비를 분해했습니다. 센서 헤드를 점검하고 먼지를 제거했죠. 그리고 케이블 연결 상태를 재확인했습니다. 8분 후 장비가 정상 작동했어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 8분 소요. 하루 동안 5번의 오류가 있었고 5번 모두 신속하게 해결됐습니다. 평균 해결 시간은 10분 미만이었어요. 저녁 6시에 조선소를 나섰습니다.
차에 타며 이시다 씨가 물었어요. 오늘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오류보다 시정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기술은 완벽함이 아니라 대응력에서 나온다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산 시내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죠. 이건 흉내가 아니라 진짜 기술이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촬영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린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익숙한 풍경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계속 한국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촬영 영상 편집이 시작됐어요. 이시다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 예정인데 중간에 제 인터뷰를 넣고 싶다고 했죠. 며칠 후 NHK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질문에 답했어요.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보니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었다고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신념을 뒤집는 고백이었으니까요. 편집에 2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고개를 저었죠. 아직도 조립만 잘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어요. 이시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완성됐다고 했죠. 다음 주 월요일 NHK 본사 로비에서 홍보 행사를 연다고 했습니다. 직원과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한다고 했어요. 저도 참석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4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NHK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0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이시다 씨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에 행사가 시작됐어요. 이시다 씨가 무대에 올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했죠. 일본인들의 인식과 실제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8분짜리 예고편을 상영하겠다고 말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의 웅장한 모습이 먼저 나왔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는 장면, 무인 로봇들의 움직임. 관객들이 작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다시 보며 가슴이 뛰었죠. 판교 연구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클린룸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7나노미터 공정, 0.1나노미터 오차. 자막으로 수치가 표시됐습니다. 제 옆자리 관객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이냐고요. 인천 배터리 공장 장면이 이어졌죠. 거대한 생산 라인, 정밀한 로봇팔 0.02%의 불량률. 화면마다 놀라운 수치들이 등장했습니다.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일본 공장과 뭐가 다르냐고요. 울산 조선소의 웅장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건조 중인 배, 현장 기술자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죠. 8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제 손바닥이 아프도록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이시다 씨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언제 본방송을 하느냐, 더 자세한 내용은 없느냐, 한국 여행 정보는 어떻게 얻느냐. 이시다 씨는 하나하나 답하느라 바빴습니다. 저에게도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제 인터뷰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힘들 거라고, 하지만 현실이라고요.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로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예고편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추가 상영을 준비했죠. 두 번째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2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오후 5시가 되자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SNS를 통해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NHK 측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죠. 로비를 하루 종일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1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후 6시에는 1000명을 넘어섰어요. 로비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이시다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 못했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실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상영이 계속됐습니다. 그때까지 집계된 관람객이 3000명을 넘었어요. 경비원들이 동원돼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기대에 찼어요. 밤 10시에 마지막 상영이 끝났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가 나왔어요. 총 5200명이 관람했다고 했습니다. 이시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8분짜리 예고편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광경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의 놀란 표정, 쏟아지는 질문, 변화하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일본인들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SNS에 오늘 행사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현했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뀔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5000명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에서 느꼈던 혼란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 안의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문득 이시다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보여주고 싶다던 그의 말이요.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해냈어요. 5000명에게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요. 예고편 상영 이틀 후 이시다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실험을 하나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했죠. 한국과 일본의 전자부품을 비교하는 실험이라고 설명했어요. 수요일 오후에 NHK 실험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각종 측정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부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게 포장되어 있었죠. 이시다 씨가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한국산인지 일본산인지 모르게 해뒀다고요. 실험 참가자는 총 100명이었습니다. 전자공학 전공자 50명, 일반인 50명으로 구성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각자 부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평가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참관인으로 참여하기로 했죠. 첫 번째 그룹이 들어왔어요. 전자공학 전공자 10명이었습니다. 이시다 씨가 설명을 시작했죠. 테이블 위에 어와 B로 표시된 부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스마트폰용 반도체 칩이라고 했어요. 성능을 측정하고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측정을 시작했어요. 전력 소비량, 발열량, 처리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각자 노트에 데이터를 기록했죠. 30분 정도 지나자 한 명씩 선택을 마쳤습니다. 결과를 집계하니 10명 중 8명이 B를 선택했어요. 이시다 씨가 공개했습니다. B가 한국산이라고요. 참가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참가자가 말했죠. 일본산이 B인 줄 알았다고요. 성능이 더 뛰어나서 당연히 일본 제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전공자들이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어요. 10명 중 7명이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하며 손이 떨렸죠. 예상과 다른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그룹부터는 일반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전문 지식이 없었지만 사용 경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직관적인 느낌, 디자인 선호도, 신뢰감 등을 기준으로 삼았죠. 흥미롭게도 결과는 전공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휴식을 가졌습니다. 이시다 씨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50명이 참여했고 70% 이상이 한국산을 선택했다고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오후에 나머지 50명의 테스트가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전공자든 일반인이든 대부분 한국산을 선호했습니다. 성능이 좋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거나 신뢰가 간다는 이유였죠. 마지막 그룹의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이시다 씨가 최종 집계를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엑셀 파일에 데이터가 입력됐죠.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대 그래프였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 73명이 한국산을 선택했어요. 73%였습니다. 이시다 씨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죠.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전공자 그룹만 따로 보면 78%였습니다. 일반인 그룹은 68%였어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제품을 더 많이 선택한 겁니다. 그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이시다 씨가 부품의 상세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산은 삼성전자 제품이었어요. 일본산은 소니 제품이었습니다. 둘 다 세계적인 기업의 제품이었죠. 하지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한국산이 압도적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참가자 몇 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한 전자공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놀랐다고요. 일본 제품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또 다른 참가자는 디자인 측면을 언급했어요. 한국 제품이 더 세련됐다고 했습니다.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사용자 경험까지 고려한 설계라고 평가했죠. 일본 제품은 기술에만 집중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실험이 모두 끝나고 저는 혼자 결과 보고서를 읽었어요. 항목별 점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전력 효율, 처리 속도, 발열 관리, 내구성, 가격 대비 성능. 모든 항목에서 한국산이 앞섰거나 동등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득 첫날 회의실에서 봤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86%라는 숫자요. 일본인의 86%가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한다던 그 통계 말이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숫자는 정반대였어요. 73%가 한국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시다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이 공정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제3자 기관에서 부품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실험 설계도 대학 연구팀과 협력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했다고 강조했죠. 저녁 6시에 실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수치가 눈앞에서 뒤집혔다고요. 86%에서 73%로 과대평가에서 실제 선호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30해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일본 기술의 우위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따라온 게 아니라 이미 앞서가고 있었던 거죠. 전철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사가 가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상승, 신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모든 뉴스가 성장을 말하고 있었죠. 전철 안에서 옆자리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죠. 일본인들도 이미 한국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요. 다만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73%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증명하는 증거였죠. 제 손끝의 정밀함보다 그들의 혁신이 더 빨랐던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처음으로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고요.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30년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었어요. 제 경험과 기술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다만 세상이 변했고 저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닷새 후 이시다 씨에게서 마지막 촬영 요청이 왔습니다. 편집실로 와달라고 했어요. 다큐멘터리가 거의 완성됐는데 마무리 인터뷰를 추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NHK 편집실로 향했죠. 편집실은 5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여러 편집실을 지나쳤어요. 각 방마다 편집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시다 씨의 편집실은 맨 끝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시다 씨가 의자를 돌리며 인사했습니다. 편집 기사 2명도 함께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들과 메모지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밤을 샌 흔적이었어요. 이시다 씨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거의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장면들이 펼쳐졌죠. 인천공항, 판교연구소, 인천배터리공장, 울산조선소. 8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영상은 예고편보다 훨씬 깊이 있었어요. 기술적 세부 사항, 현장 작업자들의 인터뷰, 통계 자료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제 인터뷰가 나왔죠.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을 켰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제 30년 신념의 변화가 8분 안에 압축되어 있었죠. 이시다 씨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다고 진실을 잘 담았다고 말했어요. 이시다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거워 보였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죠. 이시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집실 한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카메라 한 대가 삼각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전원을 켰죠.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이시다 씨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어요.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그를 바라보았죠. 편집 기사 2명도 작업을 멈추고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고백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할 때의 의도를 말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궁금했어요. 편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시다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한국을 비판하려 했다고요. 한국 기술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방송국 내부에서도 그런 기획 의도로 승인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완전히 달랐다고요.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과대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었다고 고백했죠.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늦어 있었던 겁니다. 이시다 씨의 그 말이 편집실에 울렸어요.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멈춰 있었다고 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안주했다고 고백했죠. 저는 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이시다 씨가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를 이용하려 했다고, 한국을 비판하는 증인으로 삼으려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진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편집 기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같은 생각이었다고요. 한국은 여전히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업을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죠.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편집 기사도 동의했어요. 자료를 편집하면서 계속 놀랐다고 했습니다. 매 장면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왔다고 했죠. 처음에는 과장된 것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모두 사실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국 출장 때부터 써온 노트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그동안의 메모를 되짚어 봤습니다. 판교에서의 놀라움, 인천에서의 충격, 울산에서의 감탄. 모든 감정이 글자로 남아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시다 씨와 편집 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펜을 움직였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편견에는 기한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죠. 노트를 덮으며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시다 씨가 그 문장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 문장을 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제 깨달음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생겼어요. 이시다 씨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안의 렌즈를 바꾸겠다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편집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편집실에서는 여전히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제 이야기를 만들었죠. 변화를 인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회사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프로젝트 회의 일정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의 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적었어요.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선선한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아름답다고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오늘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시다 씨의 고백, 편집 기사들의 변화, 제 노트의 마지막 문장. 모든 것이 의미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철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이야기였죠. 저도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겁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쓴 문장을 다시 읽었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편견에는 기한이 없다. 그 문장을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겠다고요. 제 렌즈를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저도 새롭게 빛나고 싶었습니다. 8분의 고백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일이 다가왔습니다. 4월 넷째 주 토요일 밤 9시였어요. NHK 스페셜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았죠.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곧 제 인생이 바뀐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었어요.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오프닝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공항, 서울 시내, 판교 테크노밸리. 익숙한 장면들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인의 86%가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통계로 시작했어요. 그 숫자가 화면에 크게 표시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2달 전을 떠올렸죠. 그때 저도 그 86%에 속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야마모토 과장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냐고 물었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고 있다고요. 그도 같이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어요. 판교 연구소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밀한 반도체 장비 7나노미터 공정, 0.1나노미터 오차. 모든 장면이 생생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이었습니다. 화면 속 저는 놀란 표정으로 장비를 살펴보고 있었죠. 인천 배터리 공장이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 로봇들의 정밀한 움직임, 0.02%의 불량률. 통계 자막이 화면을 채웠어요. SNS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죠. 울산 조선소 장면에서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5번의 오류와 신속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제 모습이었어요. 기술은 완벽함이 아니라 대응력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광고 시간이 되어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대학 동기들까지 연락을 보냈죠. 모두 다큐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후반부가 시작됐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장면이었습니다. 100명의 참가자 73%의 한국산 선택.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죠.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 댓글이 초당 100개씩 올라왔어요. 이시다 씨의 고백 장면이 나왔습니다. 편집실에서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비판하려 했지만 우리 자신이 늦어 있었다는 고백.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제 노트에 적힌 문장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편견에는 기한이 없다. 그 문장 위로 한국과 일본의 협력 장면이 오버랩됐죠. 감동적인 마무리였습니다. 9시 50분에 방송이 끝났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끝났습니다. 8분의 여정이 마무리됐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분 후 이시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청률 속보가 나왔다고 했어요. 순간 최고 시청률이 30%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평균 시청률도 25%였다고 했죠. 대성공이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신문 일면에 다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회면 전체가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로 채워졌어요. 전문가들의 분석, 시청자들의 반응, 향후 전망까지 다뤘습니다. 저도 인터뷰 요청을 수십 건 받았죠.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여행을 계획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한국 제품을 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큐를 봤다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하냐고,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가 본 것을 설명했죠. 그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NHK에서 추가 통계를 발표했어요. 방송 후 시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재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놀라웠죠. 86%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에 86%가 한국을 과대평가한다고 했죠. 이제 86%가 한국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완벽한 반전이었어요. 무지의 비율이 깨달음의 비율로 바뀐 겁니다. 2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행 항공권 예매가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특히 산업시찰 목적의 단체 예약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죠. 한 달 후 공항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에서 한국행 편이 매일 만석이라고 했어요. 항공사들이 임시편을 투입했지만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다큐에서 본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2달 후 저도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시찰단과 함께였어요. 15명의 엔지니어들이 동행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2달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공항 전광판 앞에 섰습니다. 출발과 도착 정보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수많은 일본인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죠.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진심이 만든다고요. 시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8분짜리 다큐멘터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큐는 단지 계기였을 뿐이에요. 진짜로 세상을 바꾼 것은 변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부터 변했습니다. 30년 신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였어요. 이시다 씨도 변했습니다. 비판하려던 마음을 고백과 성찰로 바꿨죠. 5천 명의 관람객이 변했고 수백만 시청자가 변했습니다. 그 변화가 모여 거대한 흐름이 됐어요. 편견이 무너지고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경쟁이 협력으로 바뀌었죠. 세상을 바꾼 것은 8분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 변화한 우리 자신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변화는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변화한 사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제 여정이 끝났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그 별빛이 수백만 년 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닿고 있죠. 진실도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86%에서 86%로. 같은 숫자였지만 의미는 정반대였습니다.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편견에서 이해로. 8분의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편견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죠. 일본 엔지니어 타카하시 켄지의 30년 신념이 무너진 그 순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8분의 다큐멘터리가 5천 명을 움직였고 시청률 30%가 수백만 명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86%가 생각을 바꿨다는 제 설문 결과는 놀랍지만 당연한 일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정직한 반응이었으니까요. 3달간 한국행 항공편이 매진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왔죠.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가고 있었고 세계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밤낮 없이 연구한 엔지니어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기술자들, 포기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 진심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변화는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한 사람에서 시작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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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겠습니다.